여러분, 지금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고 태평성대를 이룬 조선 최고의 천재 군주 세종대왕.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를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성군, 위인전의 주인공으로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발칙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 합니다. 만인에게 완벽했던 그 군주가 과연 내 아내에게도 완벽한 남편이었을까요? 만약 현대의 방송국에서 조선판 부부의 세계나 펜트하우스를 제작한다면 시청률 40%는 가볍게 갈아치울 막장 드라마의 남주인공이 바로 이 완벽한 성군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역사적 팩트를 한번 볼까요? 정비인 소원왕후가 낳은 자식만 무려 8남 2녀입니다. 부부 금슬이 엄청나게 좋았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세종은 이 완벽한 아내를 두고도 무려 5명의 정식후궁과 이름도 다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승은상궁들을 거느리며 총 18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서양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억눌린 무의식과 스트레스가 종종 폭발적인 리비도, 즉 성적 에너지로 치환되어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태종은 툭하면 사람 목을 자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킬러였습니다. 친아들은 입만 열면 아니 되옵니다를 외치는 조선 최고의 엘리트 꼰대들이었죠. 게다가 본인은 완벽주의자의 워커홀릭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책을 읽고 치구기를 만들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며 시력이 멀어가고 게다가 몸도 좋지 않아 특히 소갈증, 즉 당뇨병에 시달렸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으로 보면 세종은 심각한 번아웃 증후군과 초고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가여운 중년 남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가 밤마다 편전을 빠져나와 수많은 궁녀들의 처소를 맴돌았던 것은 어쩌면 숨막히는 완벽한 군주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인간 2도로서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가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기이한 미스터리가 발생합니다. 보통 왕의 여자가 이렇게 넘쳐나면 궁궐은 마땅히 독약이 오가고 지프로 만든 저주 인형이 굴러다니는 피 튀기는 지옥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장희빈이나 정난정 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세종시대의 내명부, 즉 여인들의 궁궐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남편의 바람기 앞에서도 복수 대신 기막힌 통제력을 선택한 철의 여인 중전 소원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완벽한 설계와 통제 아래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엇갈린 운명을 걸어간 2명의 전설적인 후궁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가장 밑바닥 13살 관노비로 들어와 가장 높은 빈의 자리에 오르고 훗날 조카를 죽이는 세조의 피바람 속에서도 살아남아 최후의 승자가 된 유연한 버드나무 신빈 김씨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 수양대군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 꼿꼿이 맞서다 목이 졸려 죽은 단단한 참나무 비운의 충신 혜빈 양씨입니다. 오늘 저희는 실록이라는 건조한 역사의 텍스트를 넘어 그 이면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살아남아야 했던 여인들의 내밀한 심리게임을 해부해보려 합니다. 살아남은 자와 죽음을 택한 자, 극단적으로 달랐던 두 여인의 생존 전략과 그들을 품어낸 한 왕비의 이야기. 조선왕 조심로, 정군의 그림자 속에 피어난 새송이 꽃의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마음의 기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성은이 마음껏 하이다. 조선 최고의 명문가 청송 심씨, 가문의 귀한 딸로 태어난 소원왕후. 그녀의 인생은 화려한 동화로 시작하는 듯했으나 남편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끔찍한 하드코어 스릴러로 돌변해버립니다. 남편 세종이 즉위한 직후 상왕으로 물러나 있던 시아버지 태종은 외척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병적으로 경계했습니다. 결국 태종은 며느리 소원왕후의 친정아버지 증영이정 시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사약을 내립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녀의 늙은 어머니와 형제들을 하루아침에 천하디천한 관노비로 전락시켜버리죠.
이때 20대 중반의 젊은 왕비가 겪었을 심리적 붕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믿었던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죽어갔고 어머니는 종년이 되어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과 배신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죽인 잔혹한 시아버지보다 그 시아버지 앞에서 덜덜 떨며 한마디도 반항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남편 세종의 나약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개인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저항을 포기하고 체념해버리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다고 합니다. 보통의 멘탈이었다면 여기서 완전히 미쳐버리거나 우울증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거나 아니면 남편을 뼛속 깊이 증오하는 악녀로 흑화했을 겁니다. 하지만 소원왕후는 일반적인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열하며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매달리는 대신 자신의 감정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립니다. 내가 여기서 남편을 원망하거나 시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흠을 잡히면 노비가 된 어머니와 남은 핏줄들마저 개죽음을 당한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 융은 인간이 사회적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명명했습니다. 소원왕후는 자신의 모든 사적인 슬픔, 분노, 복수심을 깊은 무의식의 감옥에 가둬버리고 오직 감정 없는 조선의 완벽한 국무라는 초강력 페르소나를 얼굴에 용접해버립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극기복내, 즉 내 안의 모든 사사로운 욕망을 쳐부수고 국가의 예법을 회복한다는 유교적 이념을 자신의 몸에 피눈물로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죽은 시아버지도 가문의 몰락도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 태종이 세상을 떠나자 그토록 얌전하고 눈치만 보던 남편 세종이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위에서 누르던 거대한 억압이 사라지자 세종에 억눌렸던 본능과 막대한 업무 스트레스가 엉뚱한 곳으로 폭발합니다. 세종은 궁궐 안을 거닐다가 눈에 띄는 궁녀가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승은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소용호 씨라는 천민 출신의 후궁에게 푹 빠져버린 왕은 그녀의 오빠가 환관들이 나를 천민이라고 무시한다고 고자질을 하자 팩트 체크도 없이 죄 없는 환관들의 등을 터뜨리고 귀양을 보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흑역사까지 남기게 됩니다. 아내가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을 임신하여 몸이 무거울 때 벌어진 충격적인 일탈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아무리 보살 같은 중전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뒤집어 엎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소원왕후의 기막힌 심리전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그녀는 질투라는 원초적 감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현대의 그룹사의 냉철한 CEO처럼 돌아갑니다. 남편의 여성 편력을 막을 수 없다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천박한 여우들이 왕의 눈과 귀를 흐리게 내버려 둘 바엔 차라리 내 입맛에 완벽하게 맞는 쓸만한 여자를 내가 직접 골라 남편 곁에 심어버리겠다. 내 명부라는 거대한 판은 오직 나만이 지배한다. 마마 전하께서 며칠째 사기방에 나인 처소에 드셨다 하옵니다. 게다가 소용홍 씨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 어찌 가만히 계시옵니까? 중전마마, 국모로서 따끔하게 말씀을 하셔야 전하께서도 좀 마마의 눈치를 보실 겁니다. 투기라니, 입 조심하거라. 전하께서 밤낮으로 국사에 시달려 고단하시어 위로를 찾으시는 것을 어차피 꽃은 피었다 지는 법이다. 하오나 마마. 다만 저 넓은 들판에 근본도 없는 잡초들이 제멋대로 무성해지기 전에 내가 직접 쓸만한 난초를 하나 골라 심어야겠구나. 내 자시에서 데려온 그 아이, 아지를 내게 부르거라. 예, 중전마마. 소원왕후가 선택한 난초. 그녀가 바로 훗날 궁중판 흑수저 신화를 쓰며 병일 품빈에 오르는 13살 노비 소녀 신빈 김씨였습니다. 본처가 내연녀를 직접 면접 보고 픽업하여 남편 침소에 밀어넣는 이 기괴하고도 소름 돋는 상황. 이것은 소원왕후의 굴욕이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사생활마저 자신의 통제권 아래에 두겠다는 조선 최고 권력자 여성의 무섭고도 치밀한 정치적 계산의 서막이었습니다. 아지, 번듯한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저 강아지나 짐승을 부르듯 대충 부르던 이름, 옥분이라고도 불렸던 아이.
이 아이는 대대로 관청에 소속된 천하디천한 관노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현실 속에서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단돈 몇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스스로 걸어 들어온 곳이 바로 궁궐의 온갖 물자를 관리하는 창고, 내 자시였습니다. 당시 13살,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내 자신은 화려한 궁궐의 이면에 숨겨진 밑바닥 생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성인 남자도 들기 힘든 무거운 쌀가마니, 기름통, 비단 뭉치를 쉴 새 없이 날라야 했습니다. 한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걸레를 빨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보드라운 손발은 금세 쩍쩍 갈라져 피가 났고 밤마다 삭신이 쑤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반 집안에서 뽑혀온 라인들은 노비 출신인 아지에게 온갖 꾸준 일을 떠넘기며 갑질을 일삼았죠. 다른 노비 아이들은 매일 밤 구석에 웅크려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부르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힘들어,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하지만 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작은 소녀는 환하게, 아주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소녀가 천사처럼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아주 영악하게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던 겁니다. 여기서 징징대고 울어봤자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이 끔찍한 지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오물통을 치우면서도 웃는 얼굴로 싹싹하게 구는 것뿐이다. 그녀는 나이 많은 동료들이 끙끙대면 잽싸게 달려가 무거운 짐을 빼서 들었습니다. 심지어 선배 나인들이 큰 실수를 저질러 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면 조용히 자기가 덮어쓰고 묵묵히 뒤처리를 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입가에는 미소를 띄었죠.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를 긍정 심리학의 정수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최악의 고난과 비참함 속에 던져졌을 때 외부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만큼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지의 웃음은 단순한 낙천주의가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는 세상을 향해 쳐놓은 가장 강력하고 방어적인 생존 방패였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 내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을 사랑하라. 그 자체를 13살 소녀가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처절하고도 씩씩한 미소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궁궐 최고의 헤드헌터이자 사람 보는 눈이 매섭기로 소문난 세종의 어머니 원경왕후의 눈에 딱 걸린 것입니다. 참으로 기이하구나. 저리 험한 일을 하면서도 어찌하여 낯빛이 저리 밝단 말이냐. 굳은 일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을 살피는 저 아이의 심성이 보통이 아니로다. 당장 저 아이를 씻겨 중궁전으로 보내거라. 흙먼지 구덩이에서 일하던 13살 노비 소녀는 하루아침에 조선에서 가장 높은 여인, 왕비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을 돕는 지밀라인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하지만 중궁전은 내 자시보다 수백 배는 더 무섭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속을 알 수 없는 소원왕후가 늘 서늘한 눈빛으로 나인들을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건방을 떨거나 요령을 피웠다가는 당장 쫓겨날 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지는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의 본질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의 눈에 띄려고 연지를 바르고 향수를 뿌리는 다른 궁녀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소원왕후가 낳은 수많은 아이들, 즉 왕자와 공주들의 똥기저귀를 치우고 아이들이 열이 날 때면 밤을 꼬박 새워가며 진심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아지는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공감 지능의 천재였습니다. 상관인 소원왕후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꿰뚫어 보고 그것을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채워준 것입니다. 아지야, 너는 고단하지 않으냐? 다른 궁녀들은 어찌하면 힘든 당직을 피할까 내 눈을 피하기 바쁜데 너는 어찌하여 네 몸을 축내가면서까지 밤새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게냐? 힘들지 않느냐? 마마 황공하옵니다. 소인 내 자식 창고에서 무거운 짐을 나를 때는 온몸의 뼈가 으스러질 듯 아프고 서러웠사옵니다. 하오나 이리 곱고 어여쁜 아기씨들을 제 품에 안는 것은 제 마음에 따뜻한 꽃이 피어나는 일인걸요. 저는 하나도 고단하지 않사옵니다.
그 미련할 정도로 우직한 진심, 단 한 번의 가식도 섞이지 않은 맑은 미소 앞에 평생을 긴장과 배신 속에서 살아온 철의 여인 소원왕후마저 마음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고 맙니다. 아, 이 아이구나. 내 아이들의 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리고 소원왕후는 결심합니다. 남편의 마음이 자꾸만 밖으로 헛돈다면 속을 알 수 없는 천박한 여우들이 내 명부를 헤집고 다니게 놔둘 바엔 바로 이 아이를 남편의 품에 안겨주리라. 흔히 사극이나 야사에서는 어린 세종대왕이 독도에서 넘어진 노비아지를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했다고들 묘사하죠. 동화 같은 아름다운 로맨스지만 사실 이건 완벽한 피션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를 흙먼지 구덩이에서 건져 올린 건 왕이 아니라 세종의 어머니 원경왕후였습니다. 며느리 소원왕후에게 일 잘하는 신복으로 쓰라며 직접 꽂아준 것이죠. 즉 13살 노비 소녀 아지를 왕의 여자로 만든 진짜 설계자는 로맨스에 빠진 세종이 아니라 내명부의 판을 쥐고 흔든 본처 소원왕후였습니다. 소원왕후의 은밀하고도 전폭적인 밀어주기 덕분에 지밀라인 아지는 드디어 세종의 승은을 입게 됩니다. 경무에 치이고 시아들과의 기싸움에 지칠 대로 지쳐있던 세종에게 아지는 그야말로 오아시스이자 완벽한 안식처였습니다. 보통 양반가에서 들어온 후궁들은 왕이 침소에 오면 짙은 화장으로 유혹하며 전하, 우리 오라버니 벼슬자리 하나만 하며 집안의 청탁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아지는 달랐습니다. 왕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면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당뇨, 소갈증에 좋은 쓴맛을 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왕의 뭉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녀는 왕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 하지 않았고 오직 내어주기만 했습니다. 이 완벽한 무소유의 사랑은 완벽주의자 세종의 강박적인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며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세종의 끝없는 총애 속의 아지는 처다들 계양군을 시작으로 무려 6명의 왕자를 연달아 출산하며 풍계를 높여갑니다. 자, 이러면 당장궐 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곳이 있죠. 바로 기존의 따리를 틀고 있던 명문 양반 출신의 후궁들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기가 막힐 노릇이냐? 어디 뼈대도 없는 관노비 출신 청껏이 전하의 씨를 저렇게 무더기로 낳아? 이러다 우리 집안 입지까지 다 털리게 생겼네. 특히 세종의 사랑을 애타게 갈구했으나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던 소용희 씨의 질투는 화라산처럼 타올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도끼를 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조선 궁궐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금기, 바로 주술과 저주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저 천한 것이 무당을 몰래 불러들여 방구석에 부적을 붙이고 주술을 써서 전하의 눈과 마음을 홀렸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전하께서 저런 청껏에게 푹 빠지실 수 있단 말이냐. 이 끔찍한 거짓 소문은 발이 달려 순식간에 궁궐 전체로 퍼져나갔고 급기야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주술 스캔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연루되는 순간 참혹한 고문을 당하고 차약을 받아 멸문지화를 당하는 중범죄였습니다. 등을 비빌 가문도 자신을 변호해줄 뒷배도 전혀 없었던 아지는 억울하게 끌려가 갈기갈기 찢겨 죽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녀는 방구석에서 두려움에 떨며 닥쳐올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극 역사상 가장 짜릿하고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아지를 질투하여 방관해야 마땅할 본처 소원왕후가 세종의 편전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전하, 저 아이는 결단코 그런 요망한 짓을 할 위인이 못 되옵니다. 신첩이 저 아이를 13살 적부터 지밀해 두고 14년을 하루같이 지켜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제 배 아파 낳은 대군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피땀 흘려 키워준 어미와도 같은 자이옵니다. 부디 통촉하옵소서. 중전 어찌 일개 후궁 하나의 일에 국모가 직접 나서서 이렇듯 간언을 한단 말이오? 전하, 만약 저 아이가 주술을 부렸다는 저 흉흉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14년 동안 그런 악독한 자를 곁에 두고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신첩 역시 중궁의 자격이 없사옵니다. 전하, 저 아이에게 죄를 물으시려거든 사람을 잘못 본 신첩에게도 죄가 있사오니 함께 사약을 내리시옵소서. 이 얼마나 소름 돋게 통쾌한 궁중 워맨스, 즉 여성들의 깊은 우정입니까?
조선의 가장 존귀한 왕비가 천하디천한 노비 출신 후궁을 살리겠다고 자신의 목과 국모의 자리까지 걸고 결사옹위에 나선 것입니다. 조원왕후는 그저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각 내명부의 주인이자 특별수사관으로 돌변합니다. 직접 나인들을 옥죄고 처소들을 샅샅이 뒤져 수사를 벌인 끝에 결국 이 모든 사태가 아지를 질투한 소용희 씨가 눈이 멀어 꾸며낸 악랄한 자작극이라는 물증을 완벽하게 찾아내어 천하에 폭로해버립니다. 진실을 알게 된 세종은 크게 분노합니다. 명문 양반가의 딸이었던 소용희 씨는 그날로 가차없이 패출되어 궁 밖으로 비참하게 내동댕이 쳐집니다. 반면 억울한 누명을 벗은 아지에게 세종은 역대급 보상을 내립니다. 그녀를 궁궐 후궁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품계인 정일품 빈으로 수직 상승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늘 조심하고 겸손하며 윗사람을 섬길 줄 안다는 의미를 담아 삼갈신 자를 써서 신빈 김씨라는 빛나는 칭호를 하사합니다. 약값을 벌러 생지옥 창고로 들어왔던 13살 노비 소녀가 온갖 핍박과 죽음의 문턱을 넘어 조선 내명부 서열 2위의 절대 실세로 등극하는 완벽한 카타르시스의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최고의 권력을 쥔 후에도 신빈 김씨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생명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자신이 빈이 된 후에도 소원왕후 앞에서는 옛날 지밀라인 시절처럼 똑같이 무릎을 꿇고 지극정성으로 시중을 들었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본처와 첩이라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낸 사극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같은 연대와 우정이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 1446년 봄, 철의 여인 소원왕후도 결국 모진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 눕고 맙니다. 생각해보면 그녀의 일생은 참으로 가혹하고 외로웠습니다. 남편의 태평성대를 지켜내기 위해 친정의 가문이 박살나는 슬픔과 남편의 외도를 철저히 자신의 뼛속으로 우겨넣으며 속을 까맣게 태우고 살았으니까요.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왕비의 머리맡에는 훌쩍 장성한 그녀의 적장자들, 훗날의 문종과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이 엎드려 서럽게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조선 왕실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부른 사람은 피를 나눈 자신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지야, 아니 나의 오랜 벗 신빈. 마마, 이리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소인을 두고 어딜 가시옵니까? 울지 마라. 내 평생 내가 유일하게 마음을 뉘고 기댈 곳은 자네뿐이야. 내 너에게 마지막으로 긴한 부탁이 있다. 내 마마 하명하시옵소서.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따르겠사옵니다. 내 아이들 배 아파 낳은 이 불쌍한 대군들을, 어미 없는 저 아이들을 네가 거두어다오. 부디 네가 낳은 자식과 똑같이 품어다오. 이 유언의 정치적 무게가 상상이 가십니까? 조선 시대의 정비가 낳은 대군들, 즉 적장자들은 그 자체로 차기 왕권을 결정짓는 정치 권력의 핵입니다. 그런데 왕비가 차기 권력의 중심인 친아들들의 양육과 미래를 명문가 대신들도 아니고 다른 왕족도 아닌 오직 노비 출신의 후궁 신빈 김씨 한 사람에게 온전히 넘겨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엄마의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대신하여 이 내명부의 주인이자 왕실의 기둥이 되어 내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의 이양이었습니다. 적장자를 천민 출신 첩에게 맡기다니요. 이는 신빈 김씨의 도덕성과 인품이 얼마나 우주처럼 압도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그리고 신빈 김씨는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왕비와의 마지막 약속을 묵묵히 지켜냅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6명의 왕자와 소원왕과 남기고 간 대군들을 정말 단 한 치의 차별도 없이 똑같은 밥을 먹이고 똑같은 옷을 입히며 사랑으로 키워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못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흐르기에 무적이라는 뜻이죠.
13살 창고 노비 시절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 우물통을 치우며 웃었던 신빈 김씨. 그녀는 물처럼 스스로를 끝없이 낮췄기에 결국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궁궐 전체를 따뜻하게 품어낸 진정한 현자였습니다. 훗날 조카 단종을 죽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폭군이 된 세조 수양대군마저도 평생토록 신빈 김씨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쩔쩔매며 어머니, 저를 미워하지 마옵소서라며 극진한 효도를 다했을 정도니까요. 자, 신빈 김씨가 지독한 인내와 유연함으로 생존의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을 때 궁궐 반대편에서는 이와는 180도 다른 질감의 또 다른 전설적인 여인이 역사의 무대 위로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혜빈 양씨. 신빈 김씨가 경무에 지친 왕의 따뜻한 휴식처였다면 혜빈 양씨는 무너져가는 왕실의 응급실 수석 간호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종의 맏아들 세자 문종은 머리는 천재였으나 몸이 몹시 허옇게 하루가 멀다고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들이 냄새나고 힘들다며 닭거리는 세자의 병간호를 밤낮 없이 쪽잠을 자가며 도맡아 하던 성실한 궁녀 양씨. 그 묵묵한 헌신의 깊은 감명을 받은 세종은 그녀를 곁에 두고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삶의 지독한 비극의 씨앗이 심어진 것은 1441년 여름이었습니다. 왕실이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던 문종의 아내 세자빈 권씨가 마침내 귀한 원손 훗날의 단종을 낳았습니다. 조선의 적통이 이어졌다며 모두가 환호했지만 기쁨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세자빈 권씨가 심각한 산후병으로 피를 쏟으며 덜컥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어미 얼굴 한 번 못 보고 생모를 잃은 핏덩이 손자 단종.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세종의 절박한 눈에 들어온 단 한 사람은 바로 혜빈 양씨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자신의 셋째 아들 영풍군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지 도는 산모였습니다. 비나, 내 늙은 아비로서 내게 간청한다. 제발 홍의를 부탁한다. 부디 네가 어미 잃은 불쌍한 핏덩이의 어미가 되어다오. 전하 신첩의 품에는 이제 막 갓 태어난 영풍이가 있사옵니다만 전하의 명을 따르겠나이다. 그래, 고맙구나. 고마워. 젖은 한정되어 있고 살려야 할 핏덩이는 둘입니다. 영국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을 이기적 유전자의 생존 기계라 칭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자신의 핏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잔인한 딜레마 앞에서 혜빈 양씨는 과학의 법칙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인간 한계 너머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유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배가 고프다며 젖을 달라고 숨 넘어가게 악을 쓰며 우는 자신의 친아들 갓난아기 영풍군을 독하게 외면하고 유모에게 강제로 떠넘겨버립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 남편 세종의 손자인 단종의 입에 자신의 뜨거운 젖을 물립니다. 내 새끼를 굶기며 남의 새끼를 살리는 어미의 찢어지는 가슴, 상상이 가십니까? 동양, 철학, 특히 맹자는 이를 불인인지심이라 불렀습니다. 우물에 빠지려는 남의 아이를 보면 조건 없이 달려가 구하려 하는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인간의 선한 본성. 혜빈에게 단종은 남의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깎아 먹여 살린 진짜 내 손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어린 단종이 궁궐에 퍼진 무서운 열병 부창에 걸려 얼굴이 까맣게 타들어가며 사경을 헤맬 때 혜빈 양씨는 전염의 공포조차 잊은 채 단종의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아이를 간호하다 못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생피를 단종의 입에 흘려넣어 기적처럼 아이를 살려냅니다. 단종에게 혜빈은 그냥 할머니나 유모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줄이자 우주 그 자체였습니다. 단종은 눈만 뜨면 어마마마를 부르며 혜빈의 품을 파고들었고 혜빈은 그 아이를 안을 때마다 멀리서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친아들 영풍군을 향한 뼈저린 죄책감에 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혜빈이 피로 지켜낸 평화는 너무도 짧았습니다. 거대한 산 같았던 세종이 붕어하고 간신히 왕위에 오른 문종마저 재위 2년 만에 피를 토하며 급사합니다. 단종은 고작 12살의 어린 나이에
피바람 부는 늑대 소굴 같은 조정 한가운데 홀로 던져진 소년 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권력에 굶주린 늑대 중의 늑대,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1453년 그 유명한 참극 개유정난입니다. 조선의 호랑이라 불리던 김종서의 머리가 철퇴에 깨져 죽고 궁궐 곳곳에서 단종의 충신들이 목이 잘려나가는 사륙의 도가니, 이 끔찍한 공포와 생존의 위협 앞에서 세종이 가장 아끼고 믿었던 두 여인 신빈 김씨와 혜빈 양씨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의 생존 전략을 택합니다. 먼저 생존의 달인이자 초적응적 회피 전략을 택한 신빈 김씨. 그녀는 왕실의 비극이 닥치자마자 일말의 망설임이나 미련도 없이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리고 승복을 입은 비구니가 되어 궁을 떠나버립니다. 새로운 실세가 된 수양대군 세조가 찾아와 어머니, 어찌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제발 환속하여 궁으로 돌아오시지요 라고 간곡히 청해도 그녀는 납작 엎드려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권력도 세상의 이치도 다 잊었다. 그저 산사에서 부처님께 불경이나 외며 남은 생을 보낼 터이니 부디 내 대 아파 낳은 무지랭이 자식들 목숨만 온전히 살려다오. 이 극단적인 하심과 철저한 복종, 수양대군은 그녀에게서 어떤 정치적 위협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왕자라면 모조리 도륙나던 그 미친 피바람 속에서도 신빈 김씨가 낳은 6명의 아들들은 정말 기적처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남아 천수를 누리며 크게 번창하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몸을 완전히 눕혀 꺾이지 않는 유연한 버드나무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반면 혜빈 양씨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양대군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혜빈 양씨의 처소로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빈 마마, 지대, 가 바뀌었소. 죽고 싶지 않거든 상감을 설득해 당장 내게 옥새를 넘기게 하시오. 그리만 하신다면 마마가 낳은 3명의 친아들 한남군, 수충군, 영풍군의 목숨과 찬란한 부귀영화는 내가 영원히 보장해 드리리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내 배 아파 낳은 3명의 친자식이 죽게 생겼습니다. 눈 딱 감고 고개 한 번만 끄덕이면 옥새만 넘겨주면 내 핏줄들이 다 살고 공신이 됩니다. 하지만 혜빈 양씨는 한치의 떨림도 없는 서늘한 눈빛으로 수양대군을 쏘아보며 벼락같은 일가를 날립니다. 대군, 지금 감히 내게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천박한 흥정을 하러 온 것입니까? 닥치시오. 주제를 알라. 당신은 상감의 진짜 어미도 아니지 않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핏덩이를 위해 친자식들을 다 죽일 셈이요? 선왕께서 친히 눈물을 흘리시며 내게 원손 아이를 맡기셨을 때는 단순히 밥이나 잘 먹여 키우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 이 조선 적통을 지켜내라 명하신 것입니다. 대군! 정작 모르시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칼에 죽어가는 것은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나 옥새를 내주는 것은 국가의 천명을 거스르는 일이요. 대군이 내 목을 쳐 베어갈지언정 그 옥새는 절대로 내어줄 수 없어. 이 계집년이! 혜빈 양씨는 부러질지언정 결코 휘어지지 않는 강직한 참나무였습니다. 서양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어떤 상황적 이익이나 대가와 상관없이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정언명령이라 정의했습니다. 혜빈에게 단종은 단순히 지켜야 할 왕통이 아니라 자신이 피와 젖을 갈아먹여 키운 진짜 내 새끼이자 세종대왕과의 목숨을 건 신의, 즉 정언명령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직감합니다. 이 여자는 결코 회유할 수 없다. 죽여서 꺾는 수밖에 없다. 수양대군은 혜빈을 단순히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흠집을 낸 그녀를 철저히 짓밟기 위해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연좌제를 발동합니다. 어미가 옥새를 감춘 역적이니 그녀가 낳은 그 자식들도 모두 역적이다. 혜빈은 추운 겨울 충청도 청풍의 초라한 유배지로 끌려가 갇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승처럼 갇힌 채 그녀는 평생을 괴롭힐 가장 끔찍한 지옥의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자신이 단종을 감싸 안은 대가로
자신의 진짜 핏줄 3명이 모조리 사지로 끌려갔다는 비보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심성 고운 첫째 아들 한남군, 병약하여 늘 어미의 손길이 필요했던 둘째 아들 수춘군,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젖 한 번 제대로 배불리 물어보지 못하고 남의 자식에게 밀려나야 했던 평생의 아픈 손가락 셋째 영풍군까지. 혜빈의 세 아들은 모두 죄인의 몸이 되어 머나먼 험지로 유배를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풍토병에 시달리다 비참하게 객사하거나 교영으로 사사당하고 맙니다. 단종이라는 대의를 지키려다 자신의 진짜 핏줄 3명을 모두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끔찍하게 죽인 꼴이 된 것입니다. 어미로서 이보다 더 잔혹한 형벌이 있을까요? 혜빈은 감옥의 차가운 바닥을 긁으며 피를 토하듯 오열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새끼들을 죽였다. 내 알량한 충심이 내 아이들의 목을 잘랐다. 그리고 1455년 겨울 칼바람이 몰아치는 청풍의 허벌판, 자식들을 모두 앞세우고 껍데기만 남은 늙은 혜빈 양씨의 목 앞에 거칠고 투박한 밧줄이 던져졌습니다. 왕실 여인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예우인 사약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개나 소를 잡을 때 쓰는 교수형. 너는 왕의 여자가 아니라 한낱 천한 역정년일 뿐이다라는 수양대군의 마지막 모욕이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왕의 정식 후궁이 이토록 참혹하게 밧줄로 목이 졸려 교수형을 당한 것은 그녀가 유일합니다. 죽기 직전 밧줄이 그녀의 목을 조여올 때 혜빈 양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단종이 유배되어 있는 강원도 영월 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눈이 감기는 그 마지막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스쳤을까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젖을 먹고 자란 불쌍한 내 아가, 이 늙은 어미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부디 살아서 자라만 다오. 세조는 저 역정년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참족을 멸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왕의 후궁이자 조선의 성모로 불렸던 그녀의 시신은 차가운 눈밭 위에 버려져 까마귀의 먹이가 될 뻔하다 한번 친척의 목숨 건 헌신으로 간신히 거적에 쌓여 이름 없는 평토장에 묻히게 됩니다. 철저하게 엎드리고 비워내어 자신이 낳은 6명의 자식을 크게 번창시킨 지혜로운 승자 신빈 김씨. 끝까지 불의에 맞서다 자신은 물론 세 아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하게 만든 비운의 패배자 혜빈 양씨. 과연 역사 앞에서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혜빈 양씨가 차가운 청풍의 허벌판에서 밧줄에 목이 졸려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던 그 시각,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던 또 한 명의 여인 신빈 김씨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머리를 깎고 산사로 숨어들어 철저히 자신을 낮춘 버드나무 신빈 김씨. 역사는 그녀를 개우정난이라는 미친 피바람 속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승자로 기록합니다.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 세조였지만 그 잔혹한 칼날도 신빈 김씨 앞에서는 멈춰섰습니다. 왜냐고요? 그녀는 과거 소원왕후의 유언에 따라 어미 잃은 어린 수양대군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품어 키워준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어떤 정치적 야심도 없이 스스로 속세를 떠나 완벽하게 엎드렸습니다. 명분도 이협도 없는 그녀를 세조가 죽일 이유는 전혀 없었죠. 오히려 세조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사륙의 죄책감을 씻으려는 듯 신빈 김씨와 그녀가 낳은 6명의 이복 동생들에게 엄청난 부귀영화와 특혜를 쏟아붓습니다. 특히 신빈의 첫째 아들 계양군은 세조의 처제와 혼인하며 당대 최고의 권력층으로 자리 잡았고, 신빈의 자식들은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왕실의 든든한 어른으로 천수를 누렸습니다. 노비 출신으로 궁에 들어와 왕의 총애를 받고 정일품빈에 오르며 자신의 모든 핏줄을 왕족의 최상위 계층으로 살아남게 한 조선 최고의 입지전적인 인물. 하지만 과연 그녀의 말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어머니, 이 좁고 추운 산사를 버리시고 이제 궁으로 돌아오시어 이 아들이 올리는 부귀와 효도를 받으시옵소서. 주상 소승은 이미 속세의 연을 끊은 지 오래옵니다. 제가 돌아갈 궁은 이제 이 세상에 없사옵니다. 그저 밤낮으로 부처님께 억울하게 피 흘리고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빌 뿐이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세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신빈 김 씨의 고요한 침묵 속에는 아마도 끔찍한 형벌 같은 슬픔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을 천민의 굴레에서 구원해준 평생의 애민 소원왕후. 그 소원왕후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적통 손자 단종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으니까요. 심지어 자신이 직접 품에 안아 젖을 먹여 키운 수양대군이 그 무서운 사륙의 주인공이 된 현실을 말입니다.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침묵해야 했지만 매일 밤 산사에서 홀로 목탁을 두드리며 그녀는 단종을 껴안고 죽어간 혜빈 양 씨를 향해 그리고 소원왕후를 향해 피눈물을 삼키며 속죄의 기도를 올리지 않았을까요? 1464년 세종이 붕어한 지 14년이 흐른 어느 가을날 13살의 내 자식 관노비 아지로 시작해 내 명부를 호령한 정일품 신빈 그리고 속세를 떠난 비구니의 삶까지 조선에서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59년의 생애를 살아낸 신빈 김 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존경했던 소원왕후와 세종대왕의 곁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녀의 죽음을 끝으로 태평성대의 그림자 속에서 내명부의 판을 쥐고 흔들었던 새 여인의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심리게임은 마침내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빛나던 지식과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 하지만 그 눈부신 태양의 이면에서 이토록 치열하게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을 던져야 했던 새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현대 서양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인간이 절망적인 고통과 압도적인 폭력에 대처하는 세 가지 완벽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보여줍니다. 첫째, 소원왕후는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의 궁극적 극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문의 멸문지화와 남편의 잦은 외도라는 미치광이 같은 스트레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완벽히 분리해냈습니다. 조선의 국모라는 거대한 가면을 쓰고 철저한 통제력을 발휘함으로써 오히려 가해자들보다 더 높은 정신적 우위에 서서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초인적인 냉철함이 없었다면 세종의 태평성대는 후궁들의 치정 싸움으로 진작에 박살났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신빈 김 씨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보상 심리를 가장 긍정적이고 경이롭게 승화시킨 인물입니다. 관노비라는 사회 최하층의 뼈저린 열등감을 분노나 파괴적인 원망으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타인에 대한 압도적인 배려와 헌신이라는 극단적인 공감 능력으로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노자의 철학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장 더럽고 냄새난다며 피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기꺼이 흘러 들어가는 물의 처세술. 그 부드러움으로 권력의 칼날을 비껴가며 가족을 살려낸 그녀는 진정한 생존의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가슴을 가장 아프고도 날카롭게 찌르는 것은 단연 혜빈 양 씨의 죽음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로고테라피, 즉 의미 치료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명확한 의미를 발견할 때 그 어떤 끔찍한 지옥의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 혜빈 양 씨에게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권력도 생존도 심지어 내 배 아파 낳은 친자식의 목숨마저도 뛰어넘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신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라는 압도적인 권력과 폭력 앞에서 그녀가 보여준 처절한 거절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역설한 정언명령, 즉 어떤 불이익과 대가가 따르더라도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절대적 도덕 법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난 현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극단적인 세 여인의 삶 중 누구의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손을 수백 년간 떵떵거리며 살게 한 신빈 김 씨일까요? 아니면 모진 밧줄에 목이 졸려 죽었지만 역사의 영원한 충신으로 이름을 남긴 혜빈 양 씨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무자비한 역사의 폭풍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향해 목숨을 던진 위대하고도 슬픈 세 가지 방식의 삶이 있었을 뿐입니다. 다만 현대라는 또 다른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의 머리를 짓밟고 올라서는 얕은 지식과 처세술을 채우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혜빈 양씨처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옳음을 선택하는 양심의 온도는 너무나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회사에서 사회에서 수양대군처럼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꼼수를 부리는 것은 성공이라 찬양받고 혜빈 양씨처럼 바보같이 의리를 지키고 의행하는 것은 그저 미련한 루저라 조롱받는 씁쓸한 시대.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태양, 그 눈부신 빛의 이면에는 이토록 처절하게 자신을 불태우고 찢어내어 왕실의 어둠을 밝혀준 여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들의 엇갈린 운명과 피눈물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철학적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조선왕조 심록. 오늘은 역사라는 건조한 텍스트에 가려져 있던 세 여인의 핏빛 심리전과 그 찬란한 희생을 기록했습니다. 이 깊고 먹먹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녀들의 잊혀진 마음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실록이 감히 담지 못한 더 은밀하고 깊은 마음의 기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